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도 연일 어느 지역 아파트가 반값이 됐다, 수요자가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떠드는데, 이런 식의 집을 사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미쳤냐고 말리려 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투자하기 좋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잘 찾아주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절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지금 집을 사야 하는 이유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불경기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선 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죠. 미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려 현재 4.5%에 달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죠. 큰형님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가랑이 찢어져라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죠. 개인 가계부채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부동산에 넣었어요.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너도나도 큰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려 했죠. 있는 돈 없는 빚 다 끌어모아서 영끌로 집을 샀는데 그 대출이자 갚아가기가 조금 힘들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더 높아지잖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가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돈을 푸는 상황이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잡고자 금리를 올리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마치고 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그냥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빚내서 부동산에 투자한 거야. 아니, 그래도 계속 집값이 오르면 위로라도 되겠는데 금리가 오르니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겠죠. 영끌에서 투자한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경제 위기를 피해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계 침체와 호황의 기간이 20년에서 40년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개인이 경기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도 생각돼요. 제대로 경제 상황에 관심이 생기는 30대부터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까지 경기 주기가 한 사이클을 돌까 말까니까, 과거에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어떻게 경기가 변했는지 경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투자 선택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항상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가지고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 큰 틀에서 거꾸로 생각해보죠. 불과 1, 2년 전에 집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안 좋았던 것처럼 지금 집값이 내린다고 무조건 안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해 집을 샀습니다. 이걸로 투자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겠죠. 너무나 간단해요. 그럼 싸게 산다는 건 뭐고 비싸게 판다는 건 뭘까? 싸게 산다는 건 수요자가 적어서, 다시 말해 사려는 사람이 적을 때 샀다는 거고, 비싸게 판다는 건 수요자가 많아서, 다시 말해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판다는 겁니다. 아니 형, 그걸 누가 몰라? 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당연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불과 1, 2년 전에 집값이 마구 오르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수요자가 많을 때 사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수요자가 적을 때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도 언론과 경제 전문가 그리고 주변 지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과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사야 한다, 지금 사면 곧 몇 배로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수요자가 아주 많은, 집값이 가장 고점에 이른 때이고, 지금과 같이 절대 사면 안 된다, 때를 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사면 엄청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수요자가 아주 적은, 집값이 가장 저점에 이른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로 움직여야 해요. 언론에서 주변인들이 절대 사지 말라 할 때 사서 남들 다 사야 한다고 말할 때 파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은 저점이 아니야,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면 그때 살 거야. 과연 여러분이 그 저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최고의 투자가라 불리는 전문가들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는 마당에 내가 발끝을 예측해서 저점에 매수하겠다, 불가능한 영역일 뿐더러 그건 이미 도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는 그 저점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변하는 그 시그널, 그 정보가 나에게 들어온다, 하루아침에 다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이죠. 이제 상승세로 돌아왔으니 원래 가격을 찾아갈 거란 기대, 적어도 앞으로 이 상승세가 오래 지속될 거란 기대, 이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하고 집을 소유한 사람은 더 비싸게 받고 싶어하는,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가 적은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 집을 사기 가장 좋은 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형, 나는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집을 사, 부동산 투자는 큰 목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말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주식 얘기나 해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부동산도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경매입니다. 뭐 경매? 경매는 우리 엄마가
절대 손도 대지 말라 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경매로 큰 돈을 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른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경매는 부동산 큰 손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찾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적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2.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 게 두려워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되어 일반인이 시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죠. 두 가지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거꾸로 생각하면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자가 적어 좋은 가격에 낙찰받기 좋다는 겁니다. 그럼 장점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것 뿐이냐? 물론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첫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너무 투기가 과열된 곳을 관리하고자 해당 지역을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어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곳이라 해도 이게 경매에 올라오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애초에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인 곳은 인기가 많은 곳인데 정부의 허가가 없어도 구매할 수 있게끔 변경된다는 게 좋은 거죠. 둘째로 실거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는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죠. 저나 여러분은 워낙 깨끗한 사람이라 자금 출처 소명 하나마나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소명할 의무가 없다는 건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셋째로 전세갱신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갱신 청구권이란 2+2 청구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더 살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내가 집을 계약했다면 최소 4년 동안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전세를 내놔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아무리 집값이 뛰어도 2년이 지난 후에 최대 5%까지밖에 전세금을 올릴 수가 없고 4년 동안은 세입자에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로 집을 구하게 된다면 기존의 세입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어서 4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물론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건 우리가 건드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세입자는 신경 안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넷째로 오피스텔에 낙찰받은 경우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 가능하게 됩니다.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상업용은 보유주택 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심할 때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에게 경매는 너무나 멋진 투자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매는 이 부동산 불경기에 더 큰 이익을 주는데 저 4가지 장점을 모두 씹어먹을 수 있는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극대화가 됩니다. 경매라는 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자가 소유한 집을 법원에서 강제로 매각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특히나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 공급량의 증가를 가져오죠. 그리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으니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경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도하는 사람이 적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도 경매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든다? 엄청나게 값이 싸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현재 올라온 경매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유찰을 거쳐서 계속해서 최소 낙찰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값이 떨어져도 사려는 사람은 없고 경기가 안 좋으니 물건도 계속 새로 올라오고 완전 노다지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기가 안 좋은 지금 경매를 통해서 똘똘한 집 하나 아주 싼 값에 매입한다면 시장가에 팔아서 곧바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을 생각해서 오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집이란 건 투자처뿐만 아니라 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주지의 역할도 해줍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있다 해도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때에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경매에 들어갈 큰 진입장벽 2가지 권리 분석과 명도 부분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은 안전한 물건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큰 관문을 어떻게 해결할지 경매를 시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설마 영상 하나로 경매에 대한 A to G를 끝낼 생각은 아니었겠죠. 간단하다고는 했지만 저 2가지를 설명하려면 최소 10분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저는 다음 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후메